네, 일곱 번째 책인데요. 오늘은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서인국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책을 한번 봤는데요. 요즘 행복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서인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책은 좀 특별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행복의 개념하고 좀 이렇게 많이 좀 다른 흐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한번 진지하게 들어볼 만큼 중요한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의 기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행복이 뭘까요? 아마도 우리 삶에서 이상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주변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행복하는 게 행복인지는 뭐 정확히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걸 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좀 순간적인 어떤 감정 아니면 성취감 그런 데서 언급되어지는 경우가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쭉 꾸준하게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한순간 순간적인 어떤 행복, 뭐 연애하면서 애인이 잘해주면 행복, 아니면 자녀들이 뭐 좋은 일을 하거나 결과가 좋아지면 행복,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수선에 행복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보통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흔히들 많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나 단어들이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파랑새가 아닐까 싶은데요. 파랑새는 이제 소설의 이름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벨기에 작가였던 그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썼던 책 이름이 이 파랑새죠. 이때 이 파랑새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주인공이 이제 행복을 찾아 행복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열심히 다니죠. 가난한 남꾼의 아이들이었죠. 치르치르 뭐 노래도 있죠. 난 치르치르의 파랑새를 알아요 하는 그런 그 혜은이의 노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긴 하네요. 여선에 뭐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이었던 치르치르하고 미치르가 꿈속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이제 요술 할머니가 찾아오시죠. 요술 할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딸이 아픈데 그 딸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이제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행복이 결국 이제 파랑새가 파랑새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파랑새가 필요한데 그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치르치르가 요술 할머니가 준 진실이 보이는 모자에 다이아몬드를 돌리면서 이제 거기에 같이 여행을 하게 되는 뭐 물과 풀, 그다음에 개와 고양이, 그다음에 빵과 우유, 설탕의 요정들이 나타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죠. 뭐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뭐 숲속 묘지, 행복의 궁전 등 뭐 많은 곳을 돌아다니죠. 불행의 동굴들도 갔다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다가 파랑새를 잠깐 만나기도 해요. 잠깐 만났다가 또 다음 날이면 또 죽기도 하고 뭐 우여곡절을 겪죠.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 못 찾아요. 못 찾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잠에 깨보니까 문에 이제 매달린 새장 안에 그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찾아다니던 그 파랑새가 집에 있었던 거죠. 어쩌면 치르치르가 미래의 나라에서 만난 그 파란 아이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죠. 세상은 좋은 곳이고 엄마는 좋은 분이고 했던 그 이야기들. 세상은 이미 충분히 좋은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놔도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어떤 장소, 천국이든 뭐든 그런 곳에서 파랑새를 찾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좀 해보게 되네요.
결국 이제 그 마테르 링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행복을 의미하는 그 파랑새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신비한 세상이나 새로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번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어스만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파랑새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럼 되게 현실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행복에 대해서. 그럼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추구하고 싶어, 찾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까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서인국 교수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이 책은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흐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기 그 서인국 교수님은요, 그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있는 분인데, 세계에서 손꼽히는 행복 심리학자이기도 하죠. 그가 썼던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이 OECD 행복 측정 보고서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만큼 그렇게 인지도가 좀 있고요. 최근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행복에 대해서 기고했다고 하네요. 이런 저자의 책인 바로 이 책, 행복의 기원. 이 책이요. 이 책은 궁극적으로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신적인 영역, 사고의 영역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생식 아니면 번식, 그 다음에 진화의 결과로서 행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행복은 우리의 정신의 어떤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인국 교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 행복이라는 것이 진화론적인 과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좀 독특하죠?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요. 어선에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그 저자는 우리의 일상과는 약간 동떨어진 머릿속의 희망과 함께하는 행복이 아니라 달리 말해서 흥미나 과장된 희망보다는 행복의 아주 적나라하고 사실적인 측면,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행복이 존재하게 됐고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책 행복의 기원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책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지금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쓰면서 저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 책은 다른 행복에 관련된 다른 책하고 좀 다르다. 이유가 뭐냐면 다음 3가지 정도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서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행복을 소재로 한 다른 책들과 크게 3가지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여타 많은 책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죠. 영어로 말하면 이제 how를 묻는 거죠. 방법을 묻는 거예요. 반면 이 책의 핵심 질문은 why, 왜 행복을 느끼고 왜 행복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왜 인간은 행복이라는 경험을 할까? 또 이 경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이 중요한 행복의 속성을 이해하기 전에 행복의 비결이나 기술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둘째, 이 책은 행복의 이성적인 면보다는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측면에서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셋째, 이 책은 행복에 대한 통상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주로 말을 했고, 철학적인 어떤 영역이 아니냐라고 얘기 많이 하죠.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철학자들의 주장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의 노력은 삶의 최종 목표, 최종 이유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 매우 비과학적인 인간 중심적 사고다. 네, 좀 이렇게 좀 다르긴 하네요. 보통 이제 행복을 얘기할 때는 그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전개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니코마코스 율리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 니코마코스였죠. 근데 니코마코스의 율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은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다, 최고봉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행복론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네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니코마코스의 율리학, 니코마코스 율리학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5페이지입니다. 자, 1장이 행복은 생각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삶은 갈등의 연속이다. 이 갈등은 인간의 양면적 모습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다. 무의식적이고 동물적인 우리의 본능이 의식적이고 합리적이고자 하는 문명인의 이성과 하루에도 몇 번씩 평생 동안 충돌한다. 네, 그렇죠.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죠. 심리학이라는 학문, 특히 지금까지 행복 연구는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진행되는 상당히 합리적인 모습에만 너무 몰두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인국 교수의 생각입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경험인데 마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생각 혹은 가치라는 착각을 들게 한다. 뒤에서 좀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생각, 아까 얘기했던 니코마코스 율리학에서 얘기했던 그 행복, 인생의 목적인 바로 그 행복이 출발점이 돼서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머리의 생각, 그 다음에 사상, 생각, 그 다음에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행복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양적인 서양 철학사에서 있었던 그 흐름 때문에 행복을 저렇게 이성적이거나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죠. 불행한 사람은 긍정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서인국 교수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화론적인 어떤 산물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쭉 설명을 계속 가보죠. 자꾸만 생각을 고치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렇죠. 생각을 바뀌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행복 지침서를 읽고 행복해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서인국 교수의 생각입니다. 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행복은 사람 안에 만들어지는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의 특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행복이 인간에 주어지는 어떤 경험들, 그 다음에 진화론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행복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역으로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른쪽에 좀 봐보죠. 사과의 빨간색은 사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경험이다. 이거는 인식론에서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토를 달거나 다른 얘기할 만한 것이 아니네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머릿속에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서인국 교수는요, 이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숭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진화론적인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이 행복의 개념이고 그 쾌락에 대한 이해인데, 필요성인데, 어쩌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행복에 대한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이제 행복 추구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이성의 능력을 해서 너무 숭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할 수 없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페이지 20페이지 보죠. 최근 많은 학자가 의식적 사고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왜 우리는 이성의 능력을 이토록 숭배하는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 중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거나 하는 거죠. 쉽지 않을 수 있네요. 이게 좀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부분이 실제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현대 과학이나 뇌과학에서 많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최근 이제 뇌과학의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는 의식적인 부분이 자기 행동의 원인이라고 굳게 믿는다. 큰 오해다. 당연히 내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큰 오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이렇게 당황스럽죠? 네. 하지만 이게 현대의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실제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일상의 수많은 선택과 행동은 의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 네. 결국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오해를 하면 인간은 그저 생각하는 단백질 덩어리로 착각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문제도 생각이라는 아주 좁은 테두리 안에서 논하게 되고 결국 행복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저자가 얘기하는 현재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핵심적인 이유. 네. 그러면 이 저자가 얘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사고에 의해서 어떤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인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죠. 자, 인간의 이성적 사고 대 동물적인 본능, 무엇이 진짜 모습일까? 인간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성의 역할을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다. 역으로 본능의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과소평가하며 산다. 결국은 생각, 사고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 잠재적으로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진화론적인 본능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하게 그 머리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함으로써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낯설 수 있죠.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계속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저자는 인간이 동물이다 라고 하는 진화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100% 동물이다. 바로 이것이 최근 심리학계를 뒤흔들고 있는 연구들의 공통점이다. 이 중에서 19금 내용이 많은데 이를 처음 접한 독자들은 당황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심리학자들이 뭔가 좀 이상해 싶을 것이다. 이제 하나씩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친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는 섹스를 안 해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화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설명합니다. 모든 문화에서 친인척 간 성관계는 금기시된다. 근본적인 이유는 근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 생식 능력을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치 상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바보가 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더 떨어지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만약에 동성동본을 우리는 금하고 있잖아요. 동성동본은 경우는 바로 자신의 바로 아래 자녀들은 괜찮은데 그 다음 세대 되면은 이제 그 좀 변이가 일어나서 좀 떨어지는 아이는 특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변이가 일어난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그 여기서 이제 이 저자는 동성동본, 그러니까 근친, 친인척 간의 어떤 성관계를 피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진화론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샘플을 보내면 여자가 이제 생리기간이 딱 되어졌을 때 본의 아니게 여자가 자기 아버지를 멀리 한다는 것을 이제 통계로 얘기를 해요. 실험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아버지 딸 유관 세월 동안 근친 관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사이다라고 설명하고, 가임기에 가까워지면 아버지를 경계하는 경고 시스템이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나서 실험 후 연구 내용을 설명해주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당사자들도 믿지 않으려 한다. 새로운 발견에 놀라하기는커녕 심리학자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를 두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애를 가질 수 있는 가임기가 되어지면 딸들이 아빠와 거리를 두고 전화하거나 하는 그런 연락들도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통계를 쭉 보면, 실험을 다 해보면 전체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친인척 간, 근친 간의 어떤 성관계가 그걸 통해서 아이가 나면 아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걸 한번 보죠. 다른 부분들 이제 한 도시의 남자와 여자 비율이 다른 경우에 남자들이 여자들의 환심을 잡고 그와 얻기 위해서 돈을 써서라도 여자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남녀 비율 중에서 남자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경우에는 그 도시의 지출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여자가 희소하다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성적인 경쟁심을 발동시키기 때문이다. 미국 66개 도시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사는 곳일수록 남자의 과소비가 심하다고 한다. 짝짓기 경쟁이 심할수록 무리한 지출을 해서라도 이성을 유혹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남자가 넘치는 도시일수록 남자들의 카드 빚 부채율이 높다. 돌 대신 돈을 무기로 들었을 뿐 구석기 시대의 수컷과 뭐가 다른가. 근데 이거는 뭐 많이 와닿는데요. 보통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남자들이 막 돈을 많이 쓰지 않나요? 약간 허세도 부리고 막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또 여자들은 또 그렇지 않나 싶네요. 어쨌든 이런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하는 내용들 다음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사람들은 자꾸 이성적인 영역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설명하려고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3장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다윈은 오히려 이제 진화론을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그 인생의 가장 그 최고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관 또한 다분히 목적론적이다. 그에게 삶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때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이라고 보았다. 아침 식사는 출근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인간 행위의 종착지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슈메 보니움이라고 단정했다. 라틴어로 슈미움은 최고란 뜻이고 보니움은 좋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최고의 선,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견해와 사실은 명백히 다르다. 견해와 사실, 견해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고요. 사실은 팩트겠죠.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은 중세시대의 지배적인 견해였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얘기죠.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마도 이렇게 진화론적인 어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너희들이 그 진실을 볼 수 있다, 사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어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에서의 최고 목표는 행복이라고 얘기했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윈으로 넘어갑니다. 다윈의 접근을 이야기하죠. 48페이지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특별한 존재라는 오만의 지동설이 한 방을 날렸다면 그전에는 천동설이었죠. 지구는 중심이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던 게 천통, 하늘이 움직인다 해서 천통,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지동설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까지 들어가고 살아남으려고 이제 거짓으로 증언했다가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얘기했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죠. 여기에 KO 펀치를 날린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다. 인간이 우주뿐 아니라 지구에서조차 그다지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네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 존재하게 된 하나의 생명체, 인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이것은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식의 생각, 도덕책 버전의 행복론이다.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작새의 꼬리를 한번 진화론적으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생존의 목적이 단지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생명체는 후세에 자기의 유전자를 남겨야 하며 이때 넘어야 할 엄청난 장벽이 성공적인 짝짓기다. 그러니까 후세를 남기려면 짝짓기를 해야 애가 나올 수 있으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작이 날개를 화려하게 펴고 하는 것들이 다 짝짓기 목적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미적 그런 게 아니라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까지 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공작새 중에서 꼬리가 막 더 아름다운 것이 더 짝짓기를 더 많이 할 거냐?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공작새의 꼬리를 한번 잘라봐요. 그 아름다움을 이제 파괴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자, 책 봅니다. 조금 더 정교한 검증을 위해 눈 모양 무늬 20개를 가위로 오려내 보았다. 놀랍게도 꼬리에 이런 테러를 당한 공작새들의 짝짓기 빈도는 2.5배 감소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윈의 주장대로 꼬리는 패션 품목이 아니었다. 네. 그러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재밌는 남자들을 여자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위트 있는 남자들을 좋아하죠. 네, 그 얘기를 해요. 재밌는 남자, 전 세계 여자들이 꼽는 남자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위트다. 위트 자체가 생존 필수품은 아니다. 그러나 위트는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수준을 나타낸다. 위트는 창작성의 표현이며 높은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멋진 꼬리를 소유한 인간 공작새가 되는 셈이다. 창의성이나 별다른 재주가 없는 수컷에게 남은 옵션은 하나다. 다이아몬드 같이 값비싼 돌을 사주는 것이다.
돈 많으면 된다고 얘기한 거죠. 위트가 없어도. 예. 붓을 한참 내려놓고 있다가 갑자기 예술적 창의력이 폭발하곤 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작가들이 있는데 작가들이 평상시에 그 붓을 그냥 글을 많이 안 쓰다가 여자가 생기면 글을 막 쓴다는 거죠. 매력을 어필하려고. 이 광적인 시기는 그의 삶에 새로운 여인이 등장하는 시점들과 일치한다. 창의성과 로맨스의 궁합, 피카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피카소도 여자가 생기면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열심히 했죠. 살바도르 달리, 단테, 구스타프 클림트, 일반적 대학생들 모두 마찬가지다. 예, 피카소 효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얘기하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행복이 이성적인 어떤 사고나 어떤 꿈을 이루거나 꿈 같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생존의 도구고 목적이다. 아니, 생존의 도구로 쓰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지금 자꾸 주장하려고 이것저것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0페이지 봐보죠. 지금까지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을 너무 로맨틱하고 관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다만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고 비과학적인 생각이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행복은 삶의 최종적인 이유도 목적도 아니고 기존의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죠. 다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일 뿐이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전혀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생존을 위한 도구라. 네, 어떻게 설명해 나가는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좀 더 보면서 얘기해 보죠. 적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적응이란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일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죠. 행복이라는 좁은 관점에서 보면 야속한 일이다. 한번 행복하고 나서 그 행복이 꾸준히 쭉 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행복이 쭉 가면 좋은데 하다 멈추더라는 거죠. 더 이상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속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수년 동안 몸과 약간의 영혼까지 팔아서 얻은 승진이 주는 즐거움도 불과 며칠이다. 그래서 쾌락의 쳇바퀴 이제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죠. 또 돌아가고. 쾌락의 쳇바퀴라는 표현이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쓰여왔다. 정응 때문에 그 무엇을 얻어도 행복은 결국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뜻이다. 그 행복이 그냥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행복이 사라지고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계속 추구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라는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이 이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쾌락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경험이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 값으로 들어가는 초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적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이유다. 그리고 수십 년의 연구에서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행복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을 딱 갖고 있으면 소유가 딱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쭉 유지되는 것이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죠.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왜냐면 행복했다가 계속 수그러드니까 또 줄어들고 그 행복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행복이 쭉 지속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자 서인국 교수는요, 행복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인생의 목적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생존하려고 필요하고 발전되어져 있는 진화론적인 산물이 결국은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냥을 하러 가요. 사냥을 하러 갔다가 고기 뭐 동물들을 잡아와서 먹어요. 먹으면 그 포만감이나 즐거움이 생기겠죠. 근데 그 포만감이나 즐거움들이 계속 배부른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 몸이, 그러면 그 사람은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테니까. 하지만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껴야, 고통을 느껴야 우리는 다시 또 나가서 사냥할 거고, 사냥을 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또 먹어서 몸을 유지할 거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행복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느낄 때 생존을 위해서 발달되어진 어떤 진화론적인 어떤 감각이고, 쾌락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쾌락과 행복이라는 것이 크게 다른 게 아니라 진화론적인 산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많이 독특하죠. 네, 많이 독특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을 접근한다고 하면 좀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적이거나 이성적인 어떤 존재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왔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도 행복을 그럼 어떻게 하면 추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출발점, 방법론적에서 전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행복의 기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행복의 비틀거리다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네, 이 책입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원서고요.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 경우에 따라서 좀 원서 번역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원서들을 잘 보는 편인데요. 네, 디자인도 이것도 뭐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여기 서인국, 이 번역자가 서인국이에요. 네, 번역자가 서인국이에요. 그러니까 서인국 교수님이 이 책을 번역을 한 거죠. 다른 분들과 함께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해요. 이 양반이 이제 쓴 교수인데, 이 오사네모 지금은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서인국 교수님이 썼고, 그다음에 이 책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행복에 대한 또 다른 접근, 그 다음에 우리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은 쓰레기가 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점검해 볼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책 본문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주요 흐름들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책이 두껍진 않아요. 이렇게 얇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얇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마음 먹고 읽으시면 한 2, 3일이면 좀 뭐 하루 이틀 좀 빠르신 분들은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서 저는 그냥 하루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읽어서 그냥 쭉 읽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책이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뇌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뇌과학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익숙한 부분이긴 해서 와닿는 게 좀 많았었는데 다른 분들이 읽으실 때는 어떤 느낌으로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큰 흐름들, 이 서인국 교수가 얘기하는 큰 흐름들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책의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점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책에 대한 평점은요, 만족도는 뭐 그냥 100% 만족하고요. 가독성 또한 굉장히 좋았고, 논리성은 전체로 좋았는데 일부분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4개를 줬고요. 전문성은 완전 전문가니까 이건 뭐 5개 다 드려야 되는 건 맞고, 난이도는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쉬웠어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일부분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난이도는 3개만 줬고요. 그 다음에 추천율은 뭐 무조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정도의 생각을 깨거나 상황들을 좀 이렇게 바꿔줄 만큼 뛰어난 책들이 드물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요. 모든 분이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